네, 안녕하세요. 단대국어 국어 맡고 있는 김시영 강사입니다.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맞춰가지고요. 간단하게 국어 어떤 특징을 지금 가지고 그 시험이 치러졌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빠르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와 똑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10월 26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은 그 이후 시간으로 보통 잡아져 있는데 만약에 이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은 서로 개인적으로 조정해서 또 다른 시간으로 클리닉 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시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학기 시험에서 조금 특징이 있었어요.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가 조금 더 서술형의 비중이 낮았고요. 2학기 시험은 더 서답형의 배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서답형 문제가 그래도 4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2문제로 이렇게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일단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등비등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학기 기말고사 때처럼 많은 분량의 시험 범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전 문학 작품 11작품이 들어갔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전체 이제 규정부터 해가지고 문장의 짜임 규정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법은 이렇게 지금 범위가 나와져 있어도 이미 그 전에 봤던 부분을 누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또 한 번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예상 시험 범위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2학기에는 항상 보통 이제 기말고사가 되게 되면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 추가가 되거든요.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문학의 고난도로 조금 추가될 확률이 있고요. 중세국어가 이번에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세국어 관련해서 분명히 현대 문법과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봤던 어떤 그런 선지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예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전, 현대, 복합으로 문학은 이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대국어의 특징이죠. 모두 고르시오의 어떤 내신형 문제랑 수능형 문제가 적절하게 혼재가 된 어떤 출제 형태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하나의 어떤 이론이라도 꼼꼼하게 보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킬러 문항도 몇 개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법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학기 내내 전 영역을 독파하는 게 일단은 단대국어인데 이제 딱 한 영역이 남았어요. 중세국어. 나머지 것들은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중세국어만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이 누적형 시험의 어려움은 이제 이번에는 현대국어랑 같이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어떤 문법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미 지나간 어떤 그런 영역이라도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누적형 이론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화 개념이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프린트에도 제시가 안 되어져 있지만 보기로 해서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미리 바탕을 깔아놓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되게 재밌게 문학에서 약간 그거를 비틀어가지고 문학 지문 내에서 문법을 출제하는 문제가 2문항이나 늘어났습니다. 하고 이거는 그전에는 단대국어에서 조금 보기 힘든 형태였는데 약간 융합형으로 이렇게 문학 지문에서도 문법에 대한 어떤 지식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는요. 조건이 저번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소문항을 나눠가지고 변별을 조금 확보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부분 점수 깎이는 거에 대한 방어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문법 시험의 어떤 부분의 어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에서 기억부터 기흥,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르시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실수가 있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4.5점이 감점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띄어쓰기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케이스에 연결하는 부분을 아이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불리해졌을 어떤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어머님들 이게 서답형 2번 문제였어요. 서답형이 딱 2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부분 점수에 대한 어떤 방어가 조금 중요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전형적인 누적형 이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맞춤법에 대한 규정만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단어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시험 범위의 영역을 완전히 날려버린 친구들, 만약에 이론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했다거나 누적 이론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점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의 문법을 볼 때는 물론 배치되어져 있는 그 영역의 범위만 공부하는 것도 물론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이미 시험 봤던 영역까지도 다 같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상기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문학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비틀어갖고 이제 문제를 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문학에서 문학 문제만 보통 출제가 되는데 조금 특이하게 문법 문제로 이렇게 두 문항 정도 출제됐다라는 건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침착하게 대응했다면은 그냥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법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동안도 물론 중요했지만 특히 이제 중세국어가 들어가게 되면 적용하는 문제에서 현대 문법과의 비교를 출제하는 문제들이 선지로 구성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 봤던 모든 영역을 다 고르게 이해하면서 중세국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보시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문제만 보더라도 이 어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어미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관형사형 전성 어미인지 혹은 뭐 평서형 종결 어미인지 이런 용어를 아이들이 명확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이 대충만 좀 외워두고 무조건 다 외웠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3스텝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빈칸을 통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명확한 암기를 바탕으로 객관식의 선행절과 뒤절, 그 후행절의 OX 부분의 인과관계를 다 따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풀더라도 그냥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선지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학습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서논술용어로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아이들이 0의 상태에서 100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조금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선을 세울 수가 있고요. 빠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클리닉 예시입니다. 1스텝, 2스텝, 3스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머님들. 서술형은 이제 내게 되면요. 제가 첨삭을 해줘요. 그 가감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의 문장이 지금 어색한지,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그런 부분들은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하게 됩니다. 자, 문학 문제. 문학 문제라고 해서 쉽지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비중도 문학이랑 문법이랑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외부 지문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원래 기존보다 외부 지문이 훨씬 더 축소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외부 지문을 딱히 출제하지 않으셨던 게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작품별로 항상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할 때에도 이 문학 작품에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조금 세세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 문법처럼 마찬가지로 3스텝으로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뭐 시구의 의해를 물어보는 어떤 빈칸이랄지 그 다음에 인물의 어떤 이해를 물어보는 빈칸을 제가 다 뚫어가지고요. 주석 부분을 다 아이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스텝은 문학이든 문법이든 다 같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유형 가지고 왔습니다. 문법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일단은 모두 고르는 이런 문제가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이제 뇌피절로 추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함정이 날 수 있도록 함정을 파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어떤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비교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적 증거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아이들이 조금 빠르게 읽어내고 그거를 본인의 시험 범위의 작품에 이제 적용해서 풀어보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요. 같은 뜻의 문학 용어는 항상 함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남자아이들 특징이 본인 편한 위주의 용어만 조금 외우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라는 게 그 용어 말고도 다른 용어로 얼마든지 대체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야 되는 어떤 용어들은 다 같이 묶어서 그 맥락을 같이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관련해서 항상 OX 부분 선행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후행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만약에 선행절도 맞고 후행절도 맞았을 때는 그 둘의 인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까지 세세하게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교한테 맡기지 않고 강사가 뭐든지 다 직접적으로 첨삭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본인이 틀린 부분을 맞게 고치고 어느 부분이 맞았는지의 포인트를 잘 읽어내는 독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처음 보는 작품일지라도 중요한 어떤 어구 같은 거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고전 같은 경우에 다발로 묶어서 다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재 예시고요, 어머님들. 자, 제 수업을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항상 수업 말미에 당일 깨기 집중 클리닉 3스텝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어떤 핵심을 아이들한테 구두로 다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3스텝 클리닉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복습이 누락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요일 수업에 5시 이후에는 좀 이제 시간이 비어져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대로 또 다른 어떤 수업에 갔다가 사실 그 공부를 그날 다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웬만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그 수업이 끝나고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연결해서 시간을 비워주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수업은 3시간이 이어지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닉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질답방이 있어요, 어머님들. 24시간 질문을 다 받고 있고요. 제가 거의 24시간 이내에 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이들의 어떤 궁금증이 쌓이지 않게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저한테 나와서 주중에 중간 점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굉장히 가깝고 항상 이쪽에 아이들이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클리닉 시간 외에도 아이들 제가 터치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주중에 터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프 모의고사 주간제가 이렇게 같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떤 내신 역량 외에도 조금 이제 모의고사랄지 수능을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수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대부고 수업 같은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요일 2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어머니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항상 제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형 단과이지만 조금 관리 위주의 그런 수업으로 아이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라 공부를 이제 놓아버리는 친구들도 많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의지가 또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이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강사가 조금 이렇게 하드캐리해서 가져가는 어떤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클리닉에 혹시라도 아이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중 클리닉이랄지 토요일 주말 클리닉이 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갖고 조금 점검하는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친구들도 정말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성적이 올라가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기말고사 때 친구들 맡겨주시면 꼭 아이들이 학습에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연이었습니다.